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75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회계의 순환 과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회계 순환 과정 떠올려봅시다. 회계상 거래가 있으면 거래를 식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차변, 대변 회계 처리 이런 거를 분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분계를 하고 나면 각 계정과목별 잔액을 알아야 되니까 계정과목별로 금액을 집계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총계정 원장에다가. 그러한 작업을 전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일이 도래하면은 먼저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말 수정 분계를 하고요. 기말 수정 분계 마치고 나면 다시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을 먼저 마감해서 당기 순이익을 산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 산출된 거를 자본 항목으로 싹 반영을 시켜주고요. 이제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과목을 마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재무제표를 최종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회계의 순환 과정이었습니다. 그 순서대로 열거된 것을 찾아봅시다. 거래식별, 전기, 분계 다음에 전기인데 그죠? 이 순서가 틀렸네요. 2번 거래식별, 분계, 전기, 수정 전 시산표, 기말 수정 분계, 수정 후 시산표, 수익 비용 계정 먼저 마감, 그리고 손익 계정을 통해서 당기 순익을 산출하고 그거를 자본으로 반영,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을 마감, 최종 재무제표 완성. 요게 회계 순환 과정. 맞다 그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지문 나와 있는데요. 그냥 2번 바로 정답인 거 찾을 수 있다. 됐습니다. 특히나 제가 강조했던 순서 요겁니다. 수익 비용 계정도 마감해야 되고 자산 부채 자본 계정도 마감해야 되는데 둘 중에 뭘 먼저 한다고요? 수익 비용 계정 먼저 마감해야 됩니다. 왜? 당기 순이익을 먼저 뽑아야 되니까. 그걸 뽑은 거를 자본으로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요? 이 부분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어느 것인가? 1번. 매출한 상품의 일부가 환입되었다. 이런 거를 매출 환입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러면 순매출액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이란 것은 어떻게 산출됩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라는 것이 톡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것이 영업이익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2번, 3번, 4번 지문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 영업 외 수익 또는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일 것입니다. 됐죠? 2번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인식했다. 이거 뭐라고요? 영업 외 비용이라고. 3번 보험가입 자산이 멸실되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서 수익을 계산한다. 보험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합니다. 4번 기부금을 지출했다.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됐죠? 문제 3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하나인 신뢰성은 회계정보에 대한 오류나 편견 없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하는 정보의 특성을 말한다. 다음 중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길게 물었는데요. 묻고 싶은 거 이겁니다. 신뢰성에 대한 구성요소 3가지가 있었는데 그 3가지가 아닌 거를 찾아보십시오. 그런 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신뢰성에 대한 구성요소,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 요 3가지였습니다. 아닌 것은 3번 적시성이 될 것이다. 적시성은 목적 적합성에 대한 구성요소의 하나였습니다. 됐죠? 치웁니다.
문제 4번. 당기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정률법이 아닌 정액법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당기 재무제표에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 중에서 정률법이라는 것, 정액법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내용연수가 있을 때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금액은 정률법이든 정액법이든 똑같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얼마겠습니까? 당연히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만큼을 내용연수에 걸쳐서 비용으로 인식하더라 이겁니다. 내용연수 전체로 봤을 때는 동일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해마다 인식해야 되는 감가상각비 금액을 따져보니까 좀 다르더라 이겁니다. 정률법은 내용연수 초반에 엄청 많이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인식하고 내용연수 후반에는 좀 조금만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이고요. 정액법은 내용연수에 걸쳐서 해마다 동일한 금액만큼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더라 이겁니다. 언제 취득했다고요? 올해 취득했답니다. 그러면 지금은 내용연수 초기다 이 말입니다. 내용연수 초기에는 정률법은 감가상각비 인식금액이 굉장히 크고 정액법은 요 정률법의 금액에 비해서는 작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률법에 의한 금액은 300원이면 정액법에 의한 금액은 200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거지. 됐죠? 정액법이 아니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회계 처리했을 때는 재무제표에 상대적으로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분계를 먼저 떠올리고요. 그 분계에 따라서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면 되는 겁니다. 별표 쳐주십시오. 요 문제 자체가 뭐 비단 중요해서가 아니고요. 어떠한 분계에 대해서 이러한 분계에 따라서 재무적 영향이 어떤 영향이 생깁니까? 라고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거든요. 그러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정리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미 우리 본문 공부할 때 많이 접해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겁니다. 자, 먼저 분계를 떠올린 겁니다. 분계. 감가상각비 인식하는 분계 어떻게 됩니까? 차변 감가상각비. 대변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감가상각비 비용입니다. 감가상각 누계 자산의 차감 항목입니다. 차변의 비용의 증가, 대변의 자산 차감 항목의 증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자산 차감 항목의 증가라는 말은 결국 뭐라고요? 자산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대변의 자산 계정 항목 적히면 자산의 감소다 그죠?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금액이 300원일 때에 비해서 200원으로 인식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감가상각비 인식 금액이 작아질 거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에 적히는 금액이 작아질 겁니다.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과대 또는 과소를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비용, 차변에 적히는 비용의 발생이 작아지니까 비용이 작아질 거다 이겁니다. 상대적으로. 정률법보다 정액법이라면. 내용연수 초기에. 그리고 자산의 감소가 기록되는 게 작아진다면 결국은 자산은 커진다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이것이 분계를 통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과대 또는 과소 계상 분석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1단계. 2단계는 단기 순이익을 파악하는 겁니다. 수익은 아무런 영향 없고 비용이 작아지면 단기 순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2단계. 3단계는 자본의 영향을 떠올리는 겁니다. 단기 순이익은 고스란히 그 영향이 자본으로 간다 그죠? 자본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게 3단계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요. 재무상태표 요소 자산, 부채, 자본이다 그죠? 요거로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자, 자산이 지금 커집니다. 부채는 등장한 적이 없어. 변동 없다.
재무상태표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는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자산이 커지고 부채는 아무런 영향 없다면 오른쪽에 있는 자본이 당연히 커져야지만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자산 커지고 자본이 커진다라고 분석했던 이 분석이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재무적 영향으로 올바른 것을 찾아보자. 자산의 과소계상 아니다, 그죠? 과대계상이 될 거고요.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된다. 2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부채는 등장한 적이 없고요. 비용은 과소계상된다라고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답을 찾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무적 영향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계를 통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과대 또는 과소를 파악. 2단계 당기순이익, 3단계 자본, 4단계 재무상태표로 검증됐습니다. 치웁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공장의 이전으로 보유 중인 토지,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인데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유형자산에 해당합니다. 2번. 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요거는 거는 뭡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당좌자산에 해당할 것입니다.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컴퓨터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비품에 해당합니다. 유형자산에 해당할 것이다. 4번.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 건물이라 가지고 무조건 유형자산이 아니다, 그죠? 이 회사는 부동산 매매해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이라는 부동산을 사고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건물을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서 재고자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도 강조드렸습니다. 토지 건물이라는 부동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부동산 매매업에서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재고자산으로 분류되고 제조하는 기업에서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 건물을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세 차익을 볼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때는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면서 유형자산이 아니고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정리해 놓자라고 했고요. 그게 출제된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문제 6번 봅시다. 다음 중 재무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 있다. 맞고요. 2번.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는 재무상태표다. 틀렸다 이겁니다. 재무상태표는 뭐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그것이 키워드였는데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라고 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명은 손익계산서고 답은 재무상태표라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니까 2번 지문이 틀린 것이다. 됐죠? 3, 4번 확인합시다. 3번.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겠지 뭐.
4번 회계 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문제 7번 봅시다. 다음 중 자본 조정 항목이 아닌 것은 자기주식 자본조정 맞습니다. 자기주식 처분 손실도 맞고요.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뭡니까? 자본 잉여 의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감자 차손도 자본 조정이 맞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계정 과목에 해당되는 것은 대손 충당금은 어디에 대해서 설정합니까? 자산 계정 과목 중에서 남한테 받을 돈, 즉 수취 채권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떼일 부분만큼 예상해가지고 그 계정 과목의 차감 성격으로 기재하는 것이 대손 충당금이었습니다. 설정 가능한 계정 과목들, 남한테 받을 돈에 해당하는 것, 외상 매출금, 받으럼, 미수금, 대여금 이런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해당되는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이지 뭐. 정답은 1번. 2번 지급보험, 3번 미지급금, 4번 가수금 이런 것들은 다 부채 계정 과목이다. 그죠? 남한테 줄 돈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원가 개념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직접 원가란 특정 제품의 제조에만 소비되어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하여 부과할 수 있는 원가이다. 맞죠? 직접 추적 가능한 것이 직접 원가다. 2번 관련 원가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로서 여러 대안 사이에 차이가 나는 과거의 원가이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인데 요게 틀렸네요. 관련 원가라는 거는 지급하려고 하는 의사결정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를 말한다. 그죠? 과거의 원가라면 이미 발생해버리는 거니까 지금 뭔가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관련 원가가 되려면 과거의 원가가 아니고 미래의 원가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라는 요 단어 때문에 2번 지문이 틀릴 수밖에 없다. 3, 4번 확인합시다. 원가 행태란 조업도 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총 원가 발생액이 일정한 형태로 변화할 때 그 변화는 형태를 말한다. 맞다, 그죠? 4번 매몰 원가는 과거 의사결정의 결과로 이미 발생한 거다 이겁니다. 따라서 현재 의사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로서 매몰 원가는 대표적인 비관련 원가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3, 4번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지문 요 과거라는 단어 때문에 틀렸다. 문제 10번. 제품 생산 과정에서 정상적인 원인으로 원재료가 창부상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부족함이 발견되었답니다. 이 차액의 회계 처리 방법은 정상 감모에 대한 회계 처리를 묻고 있다. 그죠? 정상 감모. 뭘로 처리합니까?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데 지금 생산 과정에서 이런 정상 감모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죠? 그러면 제품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고 하면 되겠지 뭐. 제품 제조 원가에 가산한다. 결국은 똑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1번이 정답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3, 4번 확인합시다. 제품 제조 원가에서 차감한다. 차감이라는 말 때문에 틀렸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아닐 겁니다. 영업의 비용도 아닐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 원가에서 가산한다고 그렇게 나왔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게 없다 하더라도 1번을 정답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가의 흐름이라는 개념 때문이다. 제조원가는 바로 비용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제공품, 제품이라는 것을 거쳐가지고 매출 원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지문이 정답으로 될 수도 있겠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지우고요. 문제 11번. 주식회사 우진전자의 올해 기초 및 기말 재고 관련 자료랍니다.
매출 원가를 구하면 얼마일까요? 원가의 흐름에 대한 문제다. 그죠? 빨리 총계적 원장을 그려가지고 풀어봅시다. 제공품이 있고 제품이 있습니다. 둘 다 자산이니까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금액, 기말금액 이렇게 적힐 거고요. 제공품 기초금액 얼마요? 100만 원. 기말금액 30만 원. 제품 기초금액 150만 원. 기말금액 50만 원. 단기 총 제조원가 200만 원. 여기 적으면 되겠다. 그죠? 자, 요거 두 개 합해보면 300만 원 되는데 오른쪽도 당연히 300만 원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네모로 표시한 거 금액 얼마 되겠습니까? 300만 원 빼기 30만 원, 270만 원 될 겁니다. 요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 요거는 요렇게 그대로 옮겨진다. 그죠? 270만 원. 왼쪽 합계해보면요. 150만 원 플러스 270만 원. 420만 원 나옵니다. 이것도 420만 원 나올 거고, 그러면 동그라미로 표시한 요 금액은 얼마겠습니까? 420만 원 빼기 50만 원 하면은 370만 원으로 계산될 겁니다. 이게 뭐라고? 매출 원가라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2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원가 명세서상 단기 총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직접 재료비 50만 원, 간접 재료비 30만 원, 노무비 20만 원, 기타 제조 경비 10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단기 총 제조원가. 원가의 형태로 분석해 보면 이렇게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재료비와 노무비와 경비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 요거 두 개 합해 가지고 재료비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죠? 80만 원이고 노무비 20만 원으로 바로 제시되어 있고, 기타 제조경비 그냥 제조경비라고 분석할 수 있겠다. 그죠? 10만 원 이렇게 분석 가능하고, 결국은 뭐 세 개 합한 게 단기 총 제조원가가 된다 이겁니다. 금액 얼마요? 110만 원이 될 거고 정답 1번. 지웁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정리했었다고죠. 그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1번.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요거는 진짜 이자 성격이다. 그죠?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이유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 찾을 거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걸 찾는 건다. 그죠? X라고 표시할 수 있겠고요. 환입된 재화의 가액. 매출 환입이다 이겁니다. 회계와 똑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매출 환입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다. 3번. 공급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아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길게 풀었었는데 이거 뭐라고요? 매출 할인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회계랑 부가가치세 똑같다고 했습니다. 회계에서 매출액에서 차감하듯이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그 부분은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면 보나마나 정답은 4번이 되겠다. 그죠?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한 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어 멸실한 재화의 가액. 우리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보면 공급받는 자한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부분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 우리 공부한 적이 있고요. 그 규정을 조금 바꿔가지고 변형해가지고 지문으로 등장시켰네요. 도달하기 전이 아니고 도달한 다음에 파손되었다면 당연히 뭐 도달하고 나서 부서졌는지 안 부서졌는지 그거는 우리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판 물건 값에 대해서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당연히 도달한 후에 파손되었다면 과세 표준에 포함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거지. 됐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의 증명서류로서 발급한다. 맞겠지요? 법인 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된다. 맞습니다. 3번 일반적으로 간이가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맞죠? 보나마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재화의 간주 공급 그리고 간주 임대료 이런 간주 형제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라고 우리가 정리했었다 이겁니다. 오케이. 지웁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비형 부가가치세 맞고요. 전단계 세공제법 이러한 용어도 우리가 공부했다 그죠? 다단계 거래세 이것도 맞고요. 4번 직접세요. 정답 바로 나왔네 그죠? 부가가치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간접세라는 거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거는 사업자 등록번호 있는 사업자고 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사람이랑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랑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간접세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정답 4번. 지금까지 제75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